1번 슬라이드 자가면역 질환의 거시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뭐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뭐 난치병의 치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여기 거기 송모 선생님한테 전달받아서 거기에 맞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임상 경험도 적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저한테 좀 과분한 제목 같아서 다시 제 마음에 들게 위키피디아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아무데나 치면 자가면역 질환을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를 다 보시면 다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강연이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그 똑같은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컨벤셔널 메디슨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얘기에 대한 비디오들은 굉장히 많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그 참조한 내용이 사실이고 치료가 잘 되면 이런 강연도 필요 없겠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환자들은 고생하고 또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을 물론 NSAID 같은 것도 쓰지만 그런 것도 쓰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환자는 건강이 나빠지고 만성화되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생명이 단축되죠. 일찍 죽죠. 그렇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고생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니까 올바른 치료를 하느냐 올바른 치료를 하지 않느냐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반적인 얘기들은 여기다 거의 다 써놨지만 그 일반적인 얘기들은 그 위키피디아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같은 거 참조하시고요. 저는 거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오늘 강연의 어떤 의의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그 카니버, 옴니버, 허비버, 프루지버, 그다음에 뭐 휴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니버는 뭐 육식동물이고 옴니버는 잡식동물이고 허비버는 초식동물이고 프루지버는 과일을 먹는 동물이죠. 영장류. 그리고 휴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밑에 거 다 볼 거 없이 그냥 치아 구강 구조만 보면 휴먼은 영장류에 속하기 때문에 프루지보하고 닮았죠. 프루지보하고 닮아서 프루지보가 먹는 먹거리가 원래 인체라는 기계가 디자인 되었을 때 연료로 사용되기로 약속된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제가 좀 뭐 사족을 달아놨는데 예를 들면 더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 육식동물 같은 경우 카니버 같은 경우는 디젤로 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옴니버 같은 경우는 디젤 플러스 휘발유로 가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디젤도 사용할 수 있고 휘발유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고 허비버 같은 경우는 오로지 휘발유로만 가는 자동차라면 프로지버는 뭐냐? 허비버보다 더 좋은 그 항공유, 비행기에 쓰는 그런 항공유 같은 그런 더 양질의 휘발유를 먹고 연료로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연기관의 그 디자인이 됐고 설계가 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치아 구조나 다른 밑에 보시면 장이라든지 그 프로지버와 휴먼의 그 영장류로서의 인간의 그 공통점이 다 잘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건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딱 직관적으로, 프로지버하고 휴먼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휴먼은 원래 연료를 아무거나 막 먹고 그렇게 되면 그 휴먼이라는 그런 자동차 또는 내연 기관은 고장이 잘 나게 돼 있구나.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그 안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디서 좋은 말이 있어서 사진 찍어놨던 거를 옮겼던 건데요.
여기는 뭐 음식이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형태의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천천히 작용하는 형태의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음식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라고 아까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음식이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이 약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모두 다 결론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해서 다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란 뭐냐? 약과 독을 반반씩 섞어서 먹는 게 균형 잡힌 식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독을 빼고 먹어야 또 시원찮을 형국에 독과 약을 반반씩 섞어서 그거를 반씩 섞었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이죠.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봐야 그건 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기만에 대한 결과는 자기 몸이 병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질환은 저희가 질병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크로닉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해서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는 질병 지도를 만들어 봤고요. 오른쪽은 스페시픽 오간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에 이런 독을 집어넣었을 때, 슬로우 톡신을 집어넣었을 때, 천천히 인체에 작용하는 독을 집어넣었을 때, 간에서는, 심장에서는, 또는 혈액 안에서는, 플라즈마나 시럼 안에서는, 또는 팬크리아스, 췌장 안에서는, 또는 키드니, 렁, 이런 데서는 도대체 이 잘못된 연료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질환이 발생하는가. 이건 스페시픽 오건에 대한 얘기고, 왼쪽은 시스테믹한 건데요. 두 개가 대표적인 게 캔서하고 오토이뮨 디스오더인데요. 캔서는 암이고 오토이뮨 디지즈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여기 알러지도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곱살이 껴서 이것도 시스테믹한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 봤는데 크게 보면 전신 질환이다. 로컬에 대한 국소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분류를 해 놨지만 결국 제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페이크 퓨얼이라고 돼 있잖아요. 잘못된 연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연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내연기관에 있는 각 그 부품의 이름이 리버, 하트, 팬크리아스, 키드니, 렁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시픽 오간에서 연료를 잘못 사용했을 때, 가짜 연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리버는 간은 해독하는 거니까 해독하려고 하는데 독소가 많이 들어와서 오버로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슬로우 톡신으로 작용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간염이 되겠고 또 간염이 되면서 옆에 뭐 패티 리버 같은 간 주위에 노란 지방 같은 게 끼면 패티 리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좀 진행되면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면 당연히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가 좀 지나치게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가역적인 상태로 넘어가죠. 가역적인 상태에서 그나마 간 경화나 지방간이나 간염 같은 경우는 가역적인 상태라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헤파토마 정도가 돼가지고 간암이 돼버리면 간 덩어리가 이제 다 암세포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약간은 irreversible 하게 되는 거죠.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라는 내연기관 중에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리버라는 부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페이크 퓨어를 사용했을 때 가짜 연료 원래는 진짜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 연료는 항공유여야 되는데 항공유가 아니라 썩어 빠진 뭐 디젤 같은 거 저 밑에 있는 가등 경충 하면 뭐 중유 밑에 있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하니까 이제 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에 가면 심장의 혈관을 막는 거죠. 심장의 혈관을 막고 심장의 혈관을 막는 게 혈관 질환이 다 일어나는 거죠. 혈관 질환이란 질환은 전부 다 혈관에 때가 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다 서큘레터리 디지즈니까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 CVD, CAD 이런 건 다 이름만 다른 거지 약간 비슷한 거죠 다. 심근경색이라든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라든지 이거 뭐 관상동맥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말만 다르지 실제는 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스트로크라는 거는 혈관인데 혈관이 어디냐, 그것이 터졌냐 막혔냐, 그래서 헤모리지냐 인팍션이냐 해서 세레브럴 헤모리지, 세레브럴 인팍션 이거 둘 다 중풍에 해당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트에서 생기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생기는 거죠. 디멘샤 이거는 그 인지세포까지 전달되는 그 혈관의 굵기가 굉장히 얇으니까 얇은 혈관에 때가 꼈을 때 인지세포가 서서히 하나씩 그 혈액을 공급되지 못해서 치매가 오는 거죠. 치매 그게 인지세포가 파괴되니까.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하고 스키조프레니아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그 이상 단백질이 그 특정 부위 뭐 히포캠퍼스라든지 뭐 그런 쪽에 그 해마나 뭐 이런 조직 그 밑에 시상하부 이런 쪽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게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 파킨슨은 또 다른 그 알파 사이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인가요? 네, 그런 거에 축적되면 그런 거.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는 엔티젠하고 엔티바디의 그 컴플렉스가 LSD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알츠하이머 파킨슨 스키조프레니아는 자가면역 질환에 되지는 않지만 대사 질환에는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이 얘기가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다 불치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암 불치, 자가면역 질환 난치 이렇게 분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것이 만약에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블러드 스트림 안에는 플라즈마하고 시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이 많아지면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오니까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관에 세포에 혈액은 공급해야 되고 혈관은 좁아졌기 때문에 혈액이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니까 그게 하이퍼텐션이 되는 거고 고혈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팬크리아스로 가면 그 췌장이니까요. 췌장에 가서 사실은 혈중의 그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이제 그것이 인슐린 리셉터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나빠져 가지고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당뇨병이 될 것이다. 이게 타입 2 다이어비티스의 메커니즘이고, 타입 1은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좀 다르지만 어쨌든 팬크리아스에서 인슐린이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췌장은 계속해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췌장에 오버로드가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베타셀이 계속 무리하게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이 오래돼도 제1형 당뇨병과 비슷하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료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독을 사용해서 몸 안에다 독을 부어서는 안 되는데 독을 부어서 생기는 문제들이고, 키드니에 가면 키드니는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이미 100년 전에 이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키드니 아까 신장병이나 그 신부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서 생긴다고 100년 전에 이미 논문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했죠.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의 외과 의사들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영양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영양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뭐 전문가 행세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영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최대로 많이 배우는 학교가 미국에서 20시간이죠. 다 10시간 이내로 4년 동안 10시간 이내로 영양에 대해서 잠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영양에 대해서 전문가 행세를 하니까 웃기는 얘기들인 잘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 빙빙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스티오포로시스는 산염기 평형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건데, 거기다가 그 칼슘이 부족하니까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유를 더 먹으면 골다공증이 더 생기죠. 가옥 같은 거는 뭔가요? 요산 덩어리가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작은 혈관에서 막혀서 생기는 게 통풍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대사질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잖아요. 오른쪽에, 스페시픽 오건 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 전부 다 대사질환인데, 이거는 이걸 독립적인 병으로 치료할 필요가 한 개도 없고, 그냥 페이크 퓨얼의 문제이기 때문에 퓨얼만 바꿔주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역적 상태로 넘어가서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을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스테이지 4나 스테이지 4, 5, 4.5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고 막막 실명이 오고 당뇨성 신경통이 오고 그다음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럴 때는 이미 췌장도 파괴됐고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게 비가역적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연료를 다 좋은 걸 부어줘도 힐링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죠. 그렇지만 초기나 이럴 경우에는 다 치료가 되죠. 뭐 당뇨 전 단계 병도 아니죠. 사실은 음식만 바꿔주면 바로 노멀 레벨로 바로바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타입 1 다이어비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타입 1 다이어비티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 췌장에 있는 세포가 파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정도 어린아이들이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년 반 정도의 갭이 되면 췌장 세포가 반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꿔주면 인슐린을 투여하는 양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치료가 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비가역적인 상태로 넘어간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해도 되지 않는다. 무조건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테이지 1, 2, 3, 4가 있으면 스테이지 0, 스테이지 1 이런 데서는 퓨어를 바꿔줬을 때 생길 수 있는 혜택이나 베니핏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만 스테이지 4가 돼서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몸을 다 망가뜨려 와서 그런데 연료만 바꾼다고 이게 다 해결되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인 게 다르니까 그런 거를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스페시픽 오간 쪽은 제가 이제 로컬한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시스테믹한 데서는 캔서나 그 중에 오토이뮨 디지즈가 시스테믹한 질환으로 퓨어를 잘못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이런 질병 지도에서 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쉽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강연을 마련하고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질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그런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페이크 퓨어 밑에 보면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팩터라는 건 뭐냐면 면역 레벨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흘간 자지 못한다 그러면 면역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병에 걸릴 겁니다. 아마 감기에도 걸릴 수 있고 다른 것도 병에도 걸릴 수 있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면역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겠다. 스트레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고문입니다. 고문.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 그러면은 면역 레벨이 너덜너덜 돼가지고 어떤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는 당연한 거고 면역 레벨도 떨어져서 그러고 이런 게 생기는 거. 면역 레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크로닉 메타볼릭 디디즈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면역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급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에 잘 걸리는 거죠. 그런 거고, 여기에 페이크 퓨얼은 그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팩터지만 다이어트는 왜 따로 떼어서 우리가 얘기하느냐? 라이프스타일 팩터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견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동의해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얘기를 잠을 충분히 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운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미친 사람도 하나도 없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예, 관리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을 얼마큼 자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아니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더 이상해지죠. 소셜 리레이션십은 사회적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니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소셜 리레이션십은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드러그 미스유즈가 거기 있는데요. 드러그 미스유즈에서 제가 백신을 뽑아놨는데요. 왜 백신은 왜 문제가 되냐면 자가면역 질환이 왜 문제가 되냐. 자가면역 질환은 혈중으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가서 생긴 거고요. 백신의 같은 경우는 혈중으로 무언가 물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동물성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 때 그 동물성 단백 태아 모세포라든지 아니면 동물 세포에서 그걸 배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다른 그런 뭐 그 부가 첨가물 같은 걸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오티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티즘 같은 경우는 그 자가면역 질환의 일부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이게 옵티멀 K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을 그냥 무한정 하루에 14시간 잔다 그러면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잠만 자고 운동 하나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할 때 엑서사이즈도 슬립도 스트레스도 적절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때 면역력이 증가돼서 다른 감염병에 취약해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그 면역병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프스타일 팩터에서 다이어시 문제인데 다이어시 의사들 사이에서 환원주의를 공부한 뉴트리셔니스트, 그 다이어티션들 사이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러지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 알러지는 어떻게 면역력이 그 좋아지면은 알러지에 걸리지 않는 건데요. 알러지는 뭐냐면 인펙션을 일으킨 그 미생물과의 투쟁 경력이 많을수록 그 알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하고 어려서부터 부단히 투쟁해 오면 그 면역계가 성숙해 가지고 알러지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데 그런 투쟁 경력이 적으면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회시켜 버리면 이제 알러지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알러지 같은 경우 자가면역 질환은 그 면역 반응이라는 건 원래 그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것,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면역의 혼란이지만 알러지 같은 경우는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식품 같은 것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알러지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면역력이 좋아지면 알러지도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뮨 레벨을 높이는 방법은 면역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있지만 라이프스타일 팩터하고 더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 경험입니다. 전투 경험. 전투 경험은 뭐와의 전투 경험이냐? 미생물과의 전투 경험입니다. 미생물과의 전투 경험이 충분하면 이뮨 레벨이 올라가고 그 백전노장이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하고도 싸워보고 이 박테리아하고도 싸워보고 이 펑거스도 이겨보고 한 그런 어떤 그 맷집, 전투 경험 이런 게 이뮨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뮨 레벨에 보면 여태껏 싸웠던 바이러스의 목록이 쫙 엔티바디에 딱 이렇게 리스트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싸워본 놈은 다시 싸워서 이긴 놈은 다시 나타났을 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면역 반응이죠. 예, 이 정도에서 그 제가 이거 오리지널 저작권자가 접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누가 어디 보고 베낀 거 아닙니다. 어디 보고 베낀 거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렸다가 제가 수정본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오늘. 그래서 로컬하고 시스테믹하고 좀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거 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저거 하겠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컨텍스트, 맥락이죠.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가면역질환이 심장병처럼 당뇨병처럼 독립된 질환으로 착각하게 되면 심장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당뇨병도 치료하지 못하죠. 어,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생긴 거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치료하면 심장병도 안 생기고 당뇨병도 안 생기니까 이거는 서큘레터리 디지즈도 아니고 엔도크라이널 디지즈도 아닌데 이걸 엉뚱하게 자꾸 그 상위 레벨에서 이거를 보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계속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봐야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메디슨 지금 현재 서양의학의 그 위치를 보면 저는 현대 서양의학을 5개 분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응급의학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서저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로봇 뭐 수술도 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요. 사이카이트리는 사이컬러지들한테도 굉장히 비판받고요. 사이카이트리는 거의 사이카이트리가 아니죠. 거의 메디케이션이죠. 90%, 95%를 전부 다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성, 비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잘 되는지 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죠. Acute Infectious Disease 이거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급성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급성 감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 레벨이 떨어진 거잖아요. 면역 레벨은 어떻게 올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감염병에 걸리는 횟수가 많아 전투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계속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염병이 생기지 않는 건데 이걸 전부 다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라는 약을 가지고 치료하려다 보니까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몸이 받아내서 몸은 계속 나빠지고 내성도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은 항생제도 생겼으니까 교토 인펙셔스 디지즈를 지금 잘 하고 있느냐?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NCD, Non-Communicable Chronic Disease 이게 메타볼릭 디소더죠. 크로닉 메타볼릭 디소더 똑같은 거죠. 아주 잘 못하고 있죠. 당뇨도 잘 치료하지 못하고 심장병도 잘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결과만 치료해서 임시 방편으로 심장이 혈관을 뚫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지만 다른 혈관이 막혀서 죽는데 뭐. 그래서 심장을 그렇게 많이 스턴트를 많이 받고 바이패스 서저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걸린 사람들의 생명의 연장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비대 수명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도 심장병도 잘 못하고 있죠. 그냥 땜빵만 하고 있는 거죠. 대증 치료만. 그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사증후군.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대사 질환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서 큰 그림을 못 보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러시 대학이라는 거 윌리엄 킴이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 회장이셨고 러시 대학의 교수를 하시고 지금 IDJRP인가요? 거기 편집장 하시고 이러신 분이 재직하고 계신 대학이 러시 대학인데요. 딘 오니시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강의할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꺼내는 그림이 이 만화인데 이 만화는 뭐냐? 세면대가 넘쳐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세면대를 잠그면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바닥을 계속 닦아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의 치료에서 심장병의 혈관을 뚫기만 하면 되고 다른 혈관을 갖다 이어붙이는 어떤 고급 난이도의 기술만 하고 심장을 체스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 뿐이고 만약에 음식만 바꿔준다면 심장병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고 지구촌의 50%는 아직도 심장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거다. 왜? 음식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죠. 자가면역 질환은 뭐냐? My immune system attacks my body. 이게 한 줄이 그냥 자가면역 질환의 정의입니다. 그죠? 내 면역 시스템이 원래는 디자인된 대로 하자면 바깥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펑거스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놈이 미쳤나? 내 몸에 여러 가지 전신을 다 시스테믹 디지즈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80가지 이상이라 그랬다, 100개 이상이라 그랬다, 수도 없이 했다가 그랬지만
예전에는 이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190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알바이노시스, 비틸리고 이런 것들 뭐 백반증이라고 동의보감에도 써 있고 그랬지만 특효약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맨날 비방만 찾아다니면서 뺑뺑이 돌면서 시간만 낭비한 거죠. 한의학이 뭐 굉장히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자가면역 질환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거다. 팔식기가 있고 뭐 단백질이고 증상은 염증 피로고 염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자가면역 질환 1900년대 초반이다 이런 거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개요에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유전이냐 환경이냐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 환경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이나 우리는 전부 어디에다 올인하고 있죠? 유전에다 올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구비 다 받아서 헛된 데다 쓰면서 지금 세금과 그다음에 암 치료를 해달라고 선의의 기부자들이 준 그 기부금 전부 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유전이 아닌데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암 치료, 자가면역 질환 치료 유전에다 대고 기립다 돈을 부어버리니까 낭비죠 전부 다. 특정한 지역에서 발병한다고 이렇게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같은 인종인데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 이전에 루푸스 환자가 하나도 없었고 미국은 똑같은 인종인데 루푸스 발병량이 어떤 인종들보다 흑인들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 인종은 똑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왜 루푸스가 미국에 있는 흑인들한테는 많고 그 전에 1960년대 이전에 흑인한테는 하나도 없냐? 그건 뭐 음식이 달라서 그랬던 거죠. 그거만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RA 유병률이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었고, RA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죠. 그것이, 그리고 또 감기성 척추염, 앵클로징 스폰딜로리스테스인가요? 그것도 중국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 원인이 환경인데 자꾸 계속 유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가혹하게 썼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냐, 원인을 모르게 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자가면역 질환 80개, 100개 있는 목록 제가 다 갖고 있지만 그거 평생 듣지도 못하고 지금도 제가 다 읽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차이나 스타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가 95%니까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레이브 디시즈 이렇게 뭐 이 사람 누가 이거를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그 병명의 이름을 정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시모토가 사이로이다이티스인데 하이퍼사이로디즘이고 이건 갑상선 기능 저항증. 갑상선에 대한 게 1번, 3번에 2개 나오고,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넘버 2고요. 그다음에 루푸스도 있고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도 있고, 소아당뇨병 타입 1 다이비티스 있고요. 이런 것은 사구체 신형 같은 것들도 전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죠. 예, 다발성 경화증이 저기 적도에서는 적고 그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근데 왜 그랬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상한 학설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했죠. 뭐 자기장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일조량이 뭐 그래서 비타민 D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 그것 다 뻥이었고 알고 보니까 적도 지방에는 과일이 많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과일과 풀이 없어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해가고 다발성 경화증이 많아졌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되고 있는 거죠. 면역이라는 건 뭐냐? 침입자에 대한 면역이 있고 자가에 대한 면역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자기에 대한 면역이, 침입자에 대한 면역은 마이크로 오거니즘에 대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전입니다. 그게 원래 면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게 디자인된 대로 하지 않아서 그 인체 내에서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가면역 치료. 자가면역 my immune system attacks my body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몰레큘러 미미킹은 뭐냐? 들어온 단백질이 내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비슷해서 내 몸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이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그 터미널러지가 몰레큘러 미미크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은 뭐냐? 두 가지다. 리키 겉하고 백신의 접종이다. 백신을 만들 때 돼지를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람의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백신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로 꼭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볼 땐 자가면역 질환을 그냥 이상한 그 면역학 교과서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그런 질환으로 보지만 백신이라는 걸 공부해 보게 되면 거기에 백신의 부작용으로 거의 자가면역 질환이 자주 등장하는 걸로 보면 이거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의 하나로 백신을 보지 않겠다. 한눈만 뜨고 살겠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환원주의가 뭡니까? 퍼즐 하나만을 보겠다는 거죠. 다른 퍼즐은 절대로 보지 않겠다. 백신이라는 퍼즐은 절대로 보지 않고 나는 백신 아닌 것만 보겠다. 이게 환원주의죠. 예,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리키가스열이, 이거는, 리키가스열이는 장 루스 증후군인데, 장이 뚫렸다는 거죠. 염증이 생겨서 장이 뚫리면, 원래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혈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체가 포린 바디로 인식하는 거죠.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죠. 항체를 만들게 되면 항체는 다음에 이 항원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그거를 없애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들어온 단백질의 구조가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소세지 같은 경우는 소세지는 동물성 단백질 다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거기에 갑상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귀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비슷한 단백질이 만약에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졌다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고, 그 단백질의 구조 모양이 우리랑 똑같아서 그래.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다발성 경화증이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밑에 뭐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다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보시고 공유하시고 하면 되고요. 면역이란 게 뭐냐? 침입자에 대한 면역이 있고, 자기에 대한 면역이 있는데, 침입자에 대한 면역은 원래 그런 거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 기전이고 이런 거고요. 몰레큘러 미미크리 한 거고요. 이거 원인 리키가 하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네요. 자가면역 질환의 유전의 정확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이 아닌데 유전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연구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원인을 알 수 없게 써놨죠. NCI나 National Cancer Institute나 어떤 American Cancer Society 같은 데 웹사이트에 가보면 암의 원인을 알 수 없게 해놨죠. 그리고 유전이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지만 실제로 암의 원인은 환경이죠. 90%가 환경이니까요. 예,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염증하고 피로, 전신 위화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받은 단백질이 타격받은 단백질이 있는 오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이 전부 파괴되니까 그런 증상 다 있죠. 타입 1 다이어베티스 같은 경우 당연히 베타셀, 팬크레아스에 있는 베타셀이 깨졌으니까 베타셀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니까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겠죠. 그런 게 증상이죠. 그래서 당뇨가 나타나는 거죠. 진단 어떻게 하느냐? 진단 이런 거는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이에요. 뭘 가지고 하느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겠다는 거고,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보겠다는 거. 그래서 C-react 다 여기다 있는데 엔티뉴클레어 바디 이건 항체가 있느냐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complete blood count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혈구 수 가지고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블러드 셀의 숫자를 카운트 해가지고 이거를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다는 거. C 리액티베이션 이건 염증 보겠다는 거고요. 염증을 어떻게 해서 보는 건지 이런 거는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C반은 C 리액티브 프로틴이 원래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에리스로사이트 이게 적혈구죠. 이게 라틴어로 된 거죠. 에리스로사이트 세디멘테이션 레이트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 이게 염증이 있는 게 더 잘 침강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이게 빠르게 되면 이거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느냐 이거 보고 항체가 있느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진단을 하겠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는 판단하겠다. 왜? 증상이 별게 아니니까 다른 거하고 비슷해. 염증 아니면 피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지 진단을 아리까리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기준, 크라이테리언을 갖겠다 이런 얘기죠. 치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웨스턴 메디슨, 컨벤셔널 메디슨에서 이렇게 치료했다. 염증을 없애겠다. 그래서 소염제를 쓰겠다. 소염제를 어떤 걸 쓸 거냐? 넌 스테로이드를 한 걸 쓸 거냐? 스테로이드를 쓸 거냐? 그거죠. 그 다음에 면역이 항진돼 갖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면역 억제제를 쓰겠다. 면역 억제제가 뭡니까? 항암제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독한 약이죠. 스테로이드도 면역 억제제 기능도 있으면서 염증도 없애야 하니까 스테로이드가 없이는 이걸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상을 개선하지만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계속 치료를 받으면 몸이 더 나빠져서 죽죠. 그래서 그리고 뭐 비타민, 호르몬, 서플리먼트, 블러드 트랜스퓨전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치료법이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라서 스템셀 세러피라고 하면 줄기세포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췌장의 베타셀 같은 걸 줄기세포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재생을 시킬 거냐 뭐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치료법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라서 좋으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울 뿐이에요.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지만 별 볼 일 없죠. 원인에 따른 예방과 치료는 이거 저희 리키 가시니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심바이오틱한 것이 돼야 되는데 디스바이오틱한 것이 돼버렸으니까 왜? 음식을 이상한 걸 먹었으니까 장내 미생물군이 안 좋아지죠. 좋지 않은 악성 장내 미생물군이니까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음식 자체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 그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고 사는 게 그 다이어트리 파이버잖아요. 식이섬유. 근데 식이섬유가 동물성 단백질이 한 개도 없잖아요. 식물에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섭취하니까 그 장의 상태가 말이 아니게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죠. 너덜너덜하게 되니까 장에 염증이 생겨서 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 장에 그 막이 세포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뻥 뚫리면 그 안으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가면 그거를 엔티젠으로 포린 바디를 인식해서 엔티바디를 만든다. 그 엔티바디가 동일한 단백질에 대해서 엔티젠 엔티바디 리액션을 만들면 그게 면역 반응인데 그게 다행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의 침입자였으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단백질하고 비슷한 구조가 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문제를 만드니까 그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난치병이다. 새로운 치료 1. 새로운 치료, 지금까지 치료는 뭡니까? 대증 치료잖아요. 원인도 모르니까, 원인도 헛다리 짚었으니까 대증 치료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증 치료가 잘 되느냐? 물론 잘 돼요. 급성 경우에, 루푸스 같은 경우 굉장히 급할 경우에 스테로이드 같은 거라든지 고용량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부정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그 대증 치료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 치료를 중지하게 되면 리바운딩이 생겨요. 리바운딩이 생기면 그 부작용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 근본적인 원인 치료.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페이크 푸드를 먹은 거잖아요. 가짜 음식. 우리가 원래 항공유로 가게 돼 있는 고도의 정밀한 그 비행기인데 거기다 대고 이상하게 무슨 디젤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항공기가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고 암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치료 왜 새로운 치료 1, 2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그 자료 다 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치료 지금 뭐 이거 지금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그냥 땜빵하는 발등에 불을 끄겠다는 응급의학의 논리를 가져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이게 새로운 치료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제 주장이에요. 지금 이런 거 치료하는 장내 미생물군과 면역 관계에 주목받고 있다. 이거 뭐 요새 핫한 분야고 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뭐 김치에 이미 다 있던 거고 근데 새롭게 얘기해서 약 팔아먹고 비타민 팔아먹고 미네랄 팔아먹기 위해서 다 이런 얘기들 그냥 포장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다 되는 거죠.
구체적인 치료는 뭐냐? 식사다. 왜? 원인이 페이크 푸드를 먹어서 생긴 연료를 잘못된 연료를 공급받아서 그게 생긴 거니까 식사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고장난 거를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재료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재료가 뭐냐면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미세 영양소. 미세 영양소가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야 이거를 다 치료를 해요. 그동안 먹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갈아서 먹고 짜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아서 먹으면은 너무 배불러서 못 먹는데 갈아서 먹는 게 스무딩이고 짜서 먹는 게 주싱인데 갈아서 먹든 짜서 먹든 자기가 편한 대로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칼로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리 파이버만 있거나 없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찌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먹으면 다 그리고 또 이런 건 음식으로 적어낸 건 만약에 이것이 남으면 어떡하나 남은 건 다 인체가 알아서 다 배설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미세 영양소를 무지막지하게 공급하셔야 된다. 이렇게 공급하면 이것이 하나의 위로 들어가는 해독이고 적극적인 해독이 커피 에네마 같은 건데 커피 에네마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해독이기 때문에 해독이란 걸 무슨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인 것처럼 막 해갖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해독 그런 거 전혀 백그라운드 알지 못하면서 막 해독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독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해독이 뭔지 왜 히스토리가 뭔지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런 걸 아시고 해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왜 농약을 먹었는데 해독이 되겠어요? 죽어야지. 쥐약을 먹었는데 해독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뭐 해독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냥 무책임한 얘기다. 치료의 전망과예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이걸 좀 더 길게 써놓은 건데요. 뭐 스테이지 1, 2, 3, 4, 5가 있다고 하면 스테이지 1, 2, 3는 잘 치료가 될 거고 4, 5로 내가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면 치료가 잘 안 될 거고 가역적인 상태는 아직도 치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한 번 들었잖아요. 타입 1 다이어비티스 같은 경우에 췌장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슬로우 톡신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 망가지지 않아요. 다 망가지지 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루푸스나 멀티플 스크로시스 같은 경우 10년, 8년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고 그래서 막 하던 사람들, 식사를 그렇게 계속했던 사람들도 젊은 경우에 식사를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거의 다 완치에 가깝게 좋아지는 예들이 이따가 다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의학에서 왜 이런 치료법을 선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좋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왜 난치병이라고 치료 못한다고 손을 놓고 앉아 있는가? 환자한테도 문제가 있다. 환자는 약 하나 먹고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바라는 그런 도둑놈심보가 환자에게 있고 의사들은 대중추수주의 비슷하게 환자가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약 하나 줘가지고 나도 그 상황만 모면하겠다. 땜빵하고 끝나겠다. 환자하고 의사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환자 보고 식습관 바꾸고 생활습관 바꾸라고 한번 얘기해 보면 잘 안 바꿔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죽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말이 좋고 식사가 말이 좋지만 실제로 환자 보고 바꾸라 그러면 환자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의사들이 뭐 더럽게만 안 듣는 환자들 대상으로 구질구질하게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이거다. 자,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한 선구자들이에요. 최초에 가깝겠죠. 아니, 최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는 외과 의사들이 미국의 의료계를 장악했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시절이 아니어서 이때는 오히려 이런 논의와 논문과 얘기들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암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획기적으로 잘 했던 분이 닥터 맥스 걸슨이고 선구자죠. 저 이분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이분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베지닥터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분 책을 보고 한의학과 유사성 이런 거 병의 원인을 디피션시 앤 톡시시티라고 말한 거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한의학에서 허와 실이라는 개념인데요.
정기허즉보, 사기실즉사 이런 말이 그 한의학에 있는 개념인데 이분은 아마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자기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어디서 봤는지 병의 원인을 이렇게 규정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이분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패스트 톡신, 슬로우 톡신 이런 것들 그것도 제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분한테서 해독이니 톡신이니 패스트 톡신이 슬로우 톡신이니 한 개념을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분이고 이분이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의사들 중에서 제일 연세도 많고 1950년대 돌아가셨으니까요. 제일 선배급 되실 겁니다 아마. 닥터 로이스 쉔크 99살에 93살 9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의 대가죠.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뭐 책 보고 뭐 이런 거 하나 더 할 거 없고요. 닥터 로이스 쉔크를 연구하면 이분이 다 이미 해법을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든 걸 다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대가 한 사람만 연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의 대가 스탠리 드러켄 밀러 그 사람 한 사람만 연구하면 난 그 사람하고 흉내만 내면 나는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 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양의학, 한의학 뭐 이런 구분도 없고 철학, 경제학 뭐 이런 구분도 없고 투자 그런 개념도 없고 예술 그런 거 문학 이런 개념도 없고 진짜 진짜 백이 대가 한 사람을 연구를 하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닥터 로이스 쉔크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의 그 다발성 경화증의 스승이세요. 34년간 144명을 추적 조사해 가지고요. 좋은 식사를 한 사람, 거지 같은 식사를 한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식사를 했던 사람 30년 후에 95%는 죽지 않았고 5%만 죽었고요. 나쁜 식사를 한 사람은 80%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30년 후에 자연사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액면 그대로 5%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장병에서 닥터 콜드웰 에서스틴과 같은 그런 류의 어떤 그런 연구와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저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존 맥두걸, 존 맥두걸이나 여기 이분들 다 중요한 분이들고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다 선생님들이고 이분은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은 루푸스에 걸렸다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치료가 됐고 지금 다 환자들 도움을 주시고 루푸스나 자가면역질환 환자를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한테 임상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치료해본 임상 례가 있냐. 임상님 이런 데 가서 찾으시고 이런 데 가서 찾으시고 이런 데 가서 찾으세요. 치료도 해본 적 없으면서 뭐 헛소리하고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무책임한 거고요. 그냥 강의 한번 듣고 아무 얘기나 물어봐도 되고 아무 얘기나 무침하게 질문해도 되는 거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스탠식 같은 경우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고 의사고요. 원래 감염병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 동료들이 이런 치료하면 큰일 난다고 말렸을 때 자기가 아파서 죽겠는데 뭐 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잡지에 블루베리가 다발성 경화증을 좋게 한다. 그런 말 하나 듣고 블루베리가 어떻게 다발성 경화증 말이 안 되는데 음식하고 다발성 경화증하고 자가면역 질환하고 연결을 하는 그 실마리를 블루베리가 자가면역 질환을 다발성 경화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 한마디 그 한 줄을 보고 끝까지 추적해서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창시한 그 설립자 그룹에 들어가고요. 지금도 이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건 의대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의대 커리큘럼을 바꾸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제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니까 이거 섬유근종이라고 하나요? 그 파이브로마이얼지아 이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약을 썼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하니까 그 약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해지고 막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이게 치료인지 사람을 죽이는 건지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약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의사는 뭐라 그랬냐.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건양대 충남대에서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왔죠. 식사를 바꾸고 일반적인 통증 관리하니까 모든 통증 다 사라졌죠.
그다음에 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약물 부작용 다 날라갔죠. 제가 약물 부작용을 치료한 거 아니죠. 그냥 약을 끊었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그냥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 때문에 왔죠. 피부를 이렇게 됐는데 피부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좋아졌잖아요. 위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피부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파킨슨도 있었어요. 근데 파킨슨이 좋아졌어요. 파킨슨은 자가면역 질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파킨슨 대사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걸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경우 제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부습진으로 피부과를 대학병원을 5군데를 돌아다니고 피부과만 12군데를 돌아다녔지만 3년간 그래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왼쪽에 이랬는데 12주도 안 됐죠. 12주 안 됐을 거야. 8주 됐나요? 6주 됐나요? 6주 됐네. 6주 돼가지고 식사를 바꾸니까 이게 다 좋아졌네. 그래서 저는 피부과 질환은 피부과라는 과목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피부의 증상은 어떻게 보면 거의 급성 피부 그게 아니면 그 대사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거의 시간 다 됐죠. 케이스 당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림은 잠깐 설명할게요. 자,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혈압, 콜레스테롤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에 걸린다. 근데 이게 막대가 뭐냐면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 정도에 걸린단 말이죠. 근데 유전적으로 좀 위험도가 있는 애가 우유를 먹게 되면 그 타입 1 다이아비티스 예전에 말했던 소아당뇨병의 그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아요. 자, 담배는 피지 말라고 폐암 걸리니까 죽어라고 막 선전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왜 우유를 먹이는 어머니를 경멸 안 하고 왜 우유를 먹으라고 선전은 경멸 안 하고 왜 우유를 먹으라고 말하는 의사들은 면죄부를 받고 있죠? 얼어 죽을 하이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 혈압의 수치를 조금씩 올려갖고 모든 사람을 고혈압 환자를 만들어가면서 혈압 좀 높아도 심장병 별로 안 걸려요. 심장병에 걸리는 건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건데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오히려 동물성 식품이지 하이 블러드 프레셔나 콜레스테롤 하이 블러드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전구적인 어떤 상태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과장해서 약 이빨 팔아먹으면서 왜 우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좀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유하고 그 제 1형 당뇨병하고 정확히 배려한단 말이에요. 핀란드가 일본보다 36배의 발병률이 있어요.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는 건 환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럼 음식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단위 인구당 섭취 지리적 분포를 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우유를 섭취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거하고 섭취한 거하고 제1형 당뇨병의 지리적 분포를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지역적 분포, 우유의 섭취 이런 걸 보면 환경이란 얘기잖아요. 환경인데 왜 자꾸 유전을 얘기하냐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이런 거고요. 마일린 시스가 파괴된 거예요. 뭐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 그걸 어떻게 통과했냐? 지방 때문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이거 아까 로이 스wen크의 그 결과를 저거 한 거고요. 좋은 식사를 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우유에 섭취하고 아까는 저거 타입 1 다이아베티스잖아. 이거 멀티플 스클로시스.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도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지리적 분포가 그 타입 1하고 비슷하고요. 지리적 분포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실리악 디지즈는 뭐 아시죠? 이거 뭐 글루틴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해요. IBD는 그 ulcerative colitis하고 크론스 디지즈 이게 소장에 있냐 대장에 있냐에 따라서 이건데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는 것도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류마티성 관절염 당연히 그런 거. 근데 이게 류마티성 관절염이 그러면 다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리버서블한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연골이 다 파괴된 사람들은 절대로 연골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시스템의 루푸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루푸스죠. 루푸스가 이런 거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의 예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여기를 시간 앞에 좀 낭비했는데 스키조프레니아 이거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보면 스키조프레니아도 이게 지역적으로 그 서구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서 스키조프레니아가 나타나고요. 이런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다 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고요. 이게 엔티젠 엔티바디 컴플렉스가 일종의 헐루시노제닉 드러그스 같은 그 LSD 같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서 환청이 들리고 헛소리가 들리고 그 환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했다. 10년 전에 이미 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여기 그 스키조프레니아하고 또 오티즘도 나오죠. 이 오티즘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부로 봐서 그래서 장 마이크로바이오팀을 그 치료하면 오티즘이 좋아질 거다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스키조프레니아가 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그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이미 나온 게 있다는 그런 거 전에 제가 부산 강연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도 이 지역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고기나 그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거하고 스키조프레니아의 그 발병하는 데하고 이렇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고요. 스키조프레니아하고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는 저는 동일한 질환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티즘이고 오티즘이 1980년대 이전에 없었잖아요.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폭증한 이유가 뭘까요? 인구 10,000명당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300명, 400명씩 돼서 지금 44명 중에 1명씩 오티즘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폭증하잖아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왜 생겼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요. 예, 예. 루푸스 질적 분포, 염증성 질환, 장질환의 질적 분포, 여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질적 분포, 만성 신장 질환의 질적 분포, 비타민 D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비타민 D가 아니라 이건 음식이란 얘기죠. 음식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바쁘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넓게 아량해 주시고 제가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 못했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료는 원하시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